선생님, 바람이 많이 차네요. 오늘도 제가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급식 봉사 끝나고 나오면요. 형광등이 지직거리고 식판 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몇 분인데 그 몇 분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무릎이 뻐근하고 손끝이 시리고 집에 가서 씻고 눕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그 남자 차에 탔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 믿었습니다. 라디오는 안 켜고 쓸데없는 질문도 안 하고 그냥 운전만 했어요. 집 앞까지만요. 그 말이 선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편해지면 거절은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오늘은 차, 내일은 짐, 그 다음은 문 앞. 작은 것들이 쌓였습니다. 제가 걸린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사람은 제 집 주소는 너무 빨리 외웠는데 정작 자기 이야기는 늘 비워둡니다. 웃으면서 넘기고 제가 할게요만 남기고요. 그래서 딱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제 생활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했을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그 남자가 왜 그렇게 빨리 제 생활 안쪽으로 들어왔는지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저는 박명자입니다. 올해 63이에요. 복지관 급식실에서 봉사를 한 지 1년 반쯤 됐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 딱 이틀만 나가는 거였어요. 남편 보내고 집이 너무 조용해져서 사람들 있는 데라도 나가야 잠이 왔거든요.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가 익숙해질 만큼 그 시간들이 제 일상이 됐죠. 식판 정리하고 반찬통 뚜껑 닫고 봉사조끼를 벗어서 접는 동작까지 다 정해진 루틴처럼 반복했습니다. 손에 물기가 묻으면 앞치마에 닿고 스테인리스 식판이 짤그랑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제 삶에서 가장 규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복지관 뒤편 주차장은 늘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저만 남아서 천천히 짐을 챙기곤 했죠.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였는데 그 5분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무릎이 뻐근하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겨울 끝자락이었어요. 집에 가서 씻고 눕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났죠. 그러다가 그 남자를 처음 봤습니다. 용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61라고 했고 픽업 자원봉사로 몇 번 나왔더라고요. 말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인사만 짧게 하고 누가 차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식이었죠.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저는 혼자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익숙했고 누군가 태워주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우산을 썼는데도 빗물이 옷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신발도 다 젖고 손가락 끝이 시려서 우산대를 잡기도 힘들었죠. 그때 용식이 차 키를 딸깍 눌러서 문을 열더라고요. 선생님, 집 앞까지만요. 그 말에 저는 한 번 숨을 삼키고 탔습니다. 라디오는 켜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질문도 안 했고요. 그냥 운전만 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만 들리고 히터 바람이 살짝 불어와서 축축한 옷깃이 조금씩 마르는 느낌이었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열렸습니다. 용식이 먼저 내려서 제가 들고 있던 반찬통을 받아들었어요. 문 무거우시죠? 잠깐만요. 저는 집 앞이란 말이 현관 앞까지라는 걸 그날 늦게 깨달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복도를 걷고 현관문 앞까지 따라온 거예요. 문을 열려고 열쇠를 꺼내는데 용식이 반찬통을 천천히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오늘 길이 많이 미끄러웠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현관문을 닫고 나서 저는 부엌 쪽으로 가서 반찬통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봤어요. 용식의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단톡방이 아니라 개인톡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요? 저는 답장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식탁 위에 놓고 거실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그 문장이 자꾸 떠올랐죠. 같은 시간이라는 말이 내일도 태워드릴게요 보다 더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그냥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답장 하나가 제 일상에 용식이라는 사람을 들인 첫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같은 시간이 점점 더 많은 시간으로 늘어날 거라는 걸요.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은 오래됐습니다. 알람 없이도 6시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약통을 흔들어서 소리를 확인하고 물 한 모금 마시고 거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죠. 봉사 가는 날이면 동그라미가 하나씩 늘어났어요. 그게 제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식을 알고 나서 그 루틴에 하나가 더 생겼더라고요. 복지관 앞에 도착하면 용식이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봉사자 명단을 보고 오늘 결석한 분 누구죠? 그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했어요. 저는 그가 사람들 정보를 너무 빨리 외우는 게 잠깐 걸렸습니다. 처음 나온 사람인데 누가 어디 사는지, 누가 무릎이 안 좋은지까지 다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넘겼어요. 그냥 꼼꼼한 사람이겠지 하고요. 봉사 끝나고 나오는 길은 늘 비슷했습니다. 형광등 소리, 식판 정리하는 소리, 복도를 걸어나가는 발소리까지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용식을 만나면 그 뒤가 달라졌죠. 가방 제가 들게요. 핫팩 하나 더요. 용식의 다정함이 말이 아니라 손과 동선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가방을 들려고 하면 먼저 가로채서 차 트렁크에 넣었어요. 추운 날이면 핫팩을 꺼내서 제 손에 쥐어줬죠. 저는 거절하려다가도 괜히 분위기 깨기 싫어서 괜찮아요를 삼키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습관이 됐어요. 거절을 안 하는 게 더 편해지는 거죠. 차 안에서도 라디오는 안 켰습니다. 용식은 늘 조용히 운전만 했어요. 가끔 신호 기다릴 때 제 쪽을 보면서 오늘 힘드셨죠? 그 같은 말을 했는데 그게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 같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짧게 네 하고 넘겼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용식이 차를 세우고 나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먼저 눌러주고 제가 타면 층수 버튼도 눌러줬습니다. 처음엔 너무 친절하네 했는데 나중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뭔가 하려고 손을 뻗으면 용식이 먼저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용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연락처 저장해도 되죠?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나왔어요. 마치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은 톤이었죠. 저는 거절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미 개인톡으로 내일 시간을 물어보고 제 집 앞까지 태워다 주고 가방도 들어주는 사람인데요. 연락처 저장쯤이야 당연한 거 아니냐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네 하고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용식이 자기 번호를 눌러서 저장하고 제 번호도 자기 핸드폰에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핸드폰을 돌려주면서 말했죠. 이제 편하게 연락하세요. 급하면 전화 주셔도 돼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핸드폰을 보니까 용식 이름 옆에 픽업 봉사라고 메모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쓴 게 아니었어요. 용식이 저장하면서 직접 쓴 거였죠. 그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픽업 봉사라고 저장했을까요? 그냥 이름만 써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 생각도 금방 넘겼어요. 뭐 친절한 거겠지 하고요. 다음 날부터는 단톡방보다 개인톡이 더 자주 왔습니다. 오늘 몇 시예요? 내일은 제가 좀 늦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 같은 메시지들이었어요. 저는 그냥 짧게 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긴 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메시지가 쌓이니까 뭔가 용식이라는 사람이 제 일상 안에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지관 가는 날이면 용식 차를 타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봉사 끝나면 자동으로 주차장으로 가고 용식이 문 열어주는 걸 기다렸죠. 그러다 어느 날 용식이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평소엔 바로 집 앞까지 가는데 그날은 중간에 멈춘 거예요. 선생님, 잠깐 차 마시고 가실래요? 그 말이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전만 하고 말을 별로 안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차를 마시자는 거예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면 왠지 실례인 것 같았어요. 한 달 넘게 저를 태워다 준 사람인데 차 한 잔쯤은 괜찮지 않을까 싶었죠. 네, 그럼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용식과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용식은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저는 따뜻한 차를 시켰죠.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용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혼자 사시는 거 오래되셨죠? 그 질문이 조금 직접적이었어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고 용식이 나쁜 의도로 묻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네, 오래됐어요. 힘드시겠어요. 용식은 그 말을 아주 조용히 했습니다. 동정하는 톤도 아니고 안쓰럽다는 톤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러시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느낌이었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신호등이 바뀌고 버스가 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용식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그래서 좀 아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용식을 다시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픽업 봉사 나온 사람으로만 봤는데 그날 처음으로 혼자 사는 61 남자로 보이더라고요. 카페를 나와서 차에 탔을 때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보다 더 편해진 것 같기도 하고 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진 것 같기도 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용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차는 제가 계속 태워드릴게요. 대신 봉사 끝나면 꼭 연락만 주세요. 그게 규칙이 됐습니다. 봉사 끝나면 용식한테 연락하고 용식이 태워다 주는 거요. 저는 그날 밤 핸드폰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하고요. 그런데 답은 안 나왔습니다. 그냥 내일도 연락하면 되는 거니까요.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봄비가 아니라 초여름 장마 같은 비였어요. 아침부터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복지관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죠. 급식실에서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게 들렸습니다. 우산을 펼쳐도 소용없을 것 같은 비였어요. 복지관 뒤편 주차장으로 나가니까 물이 발목까지 고여 있었죠. 저는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신발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왔어요. 양말이 축축하게 젖는 느낌이 불쾌했죠. 버스 정류장까지 가려면 이 비를 맞고 5분은 더 걸어야 했습니다. 그때 차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용식이 차 창문을 내리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명자 씨, 빨리 타세요. 저는 뛰다시피 차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용식이 히터를 켜고 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나왔죠. 저는 젖은 우산을 발밑에 놓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신발 완전히 젖으셨네요. 용식이 제 발을 보면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더 세게 쏟아지고 있었죠.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이는데도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였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는 켜지 않았고 빗소리만 들렸어요. 용식은 천천히 운전했죠.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요.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을 때 용식이 말했습니다. 오늘 집까지 바로 모셔다 드릴게요. 이 비에 걸으시면 안 돼요.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짧게 답했어요. 그런데 용식의 집까지라는 말이 평소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집 앞까지가 아니라 집까지였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용식이 먼저 내려서 우산을 펼쳤죠. 제 쪽 문을 열어주고 우산을 제 머리 위로 받쳐줬습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용식이 우산을 든 채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걸었죠. 제 신발에서 물이 쫙쫙 소리를 냈습니다. 발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물자국이 남았어요. 엘리베이터가 띵하고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죠. 용식도 따라 들어왔어요. 층수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용식이 말했습니다. 옷 다 젖으셨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어서 이마에 붙어 있었고 어깨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층에 도착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로 나와서 현관까지 걸어가는데 용식이 뒤따라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죠. 그런데 손이 젖어서 열쇠가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한 번, 두 번 떨어뜨렸어요. 용식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우산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번째 만에 겨우 열쇠를 잡고 문을 열었어요. 철컥 소리가 나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데 용식이 말했습니다. 바닥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 발을 현관 안으로 들여놓았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요. 용식은 우산을 접어서 현관 밖에 세워두고 젖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까지 다 젖어 있었어요. 용식은 양말을 벗어서 손에 들고 맨발로 거실 쪽을 봤죠.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들어오세요라고 하기엔 이미 들어와 있었고 나가세요라고 하기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었어요. 제가 반찬통 정리하고 갈게요. 명자 씨는 얼른 씻으세요. 용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주방 쪽으로 비켜섰어요. 수건을 꺼내서 용식한테 건넸죠. 발 먼저 닦으세요. 용식은 수건을 받아서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부엌 식탁에 가방을 내려놓고 용식이 냉장고 문을 여는 걸 봤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 플라스틱 통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용식이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서 정리하더라고요. 이렇게 두면 찾기 쉬워요. 오래된 것부터 앞에 놓고요. 용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김치통을 앞으로 당기고 새 반찬통을 뒤로 밀었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방식하고는 달랐어요. 저는 늘 종류별로 정리했는데 용식은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 같았죠. 저는 식탁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어요. 왜 내 냉장고 안을 이 사람이 먼저 정리하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로 꺼내지는 못했어요. 이미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기가 어색했거든요. 용식이 냉장고 문을 닫고 손을 씻으러 싱크대로 갔습니다. 물 나오는 소리가 났고 비누 거품 내는 소리도 들렸어요. 수건으로 손을 닦는 소리까지요.
그러고 나서 용식이 식탁 쪽으로 왔습니다. 의자를 빼서 앉았어요. 제가 권하지도 않았는데요.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식은 현관까지만 들어왔거든요. 문 앞에서 인사하고 돌아갔죠. 그런데 오늘은 냉장고를 정리하고 손까지 씻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명자 씨, 물 한 잔만 주세요. 저는 일어나서 냉장고로 갔습니다. 정수기 물을 컵에 따랐어요. 용식 앞에 놓고 다시 앉았죠. 용식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손으로 컵을 돌렸어요. 물이 컵 안에서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죠. 요즘 좀 어때요? 용식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애매했어요. 뭐가 어떤지 묻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괜찮아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용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뭔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죠. 혼자 계시니까 힘드시겠어요. 그 말이 나왔습니다. 카페에서도 들었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톤이 조금 달랐습니다. 걱정하는 톤이었고 더 친밀한 느낌이었죠.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힘들다고 하면 뭔가 더 들어올 것 같았고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 같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어요. 천둥 소리도 들렸죠. 방 안이 어두워져서 저는 일어나서 거실 불을 켰습니다. 용식이 다시 말했습니다. 명자 씨,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동시에 조금 무겁게도 느껴졌습니다. 도와드릴게요라는 말이 제가 더 들어가도 된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식탁에 다시 앉았어요. 용식을 봤죠. 용식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엔 괜찮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외로워요. 저도 그래요. 용식이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늘 제 이야기만 물어봤는데요. 저도 혼자 산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명자 씨가 얼마나 힘드실지.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용식의 말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하늘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용식은 한참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오늘 많이 젖으셨으니까 얼른 씻고 쉬세요. 그러면서 현관으로 갔어요. 양말을 다시 신고 신발을 신었죠. 신발끈을 묶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용식이 저를 한번 봤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철컥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거실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현관 쪽을 봤어요. 용식이 세워둔 우산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통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용식이 정리한 대로요. 김치가 앞에 있고 어제 만든 반찬이 뒤에 있었죠. 그날 밤 용식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괜찮으셨어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답장을 바로 안 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봉사 끝나고 나오는데 용식이 말했어요. 오늘 저녁 드셨어요? 저는 아직 안 먹었다고 했죠. 용식은 그럼 같이 먹고 가요 하고 차를 복지관 근처 식당 쪽으로 몰았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어요. 간판도 낡았고 손님이 별로 없었죠. 테이블이 4개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용식은 창가 자리에 앉았고 저도 마주 앉았어요. 플라스틱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죠. 메뉴판을 보는데 용식이 먼저 주문했어요. 여기 김치찌개 2개요.
저한테 묻지도 않고 주문한 거였습니다. 저는 조금 이상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지는 않았죠. 어차피 김치찌개 먹어도 괜찮으니까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밥도 함께 나왔고요. 젓가락을 집어드는데 젓가락이 식탁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용식은 천천히 먹으면서 가끔 저를 봤어요. 명자 씨, 혼자 너무 오래 버티신 것 같아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용식은 계속 말했어요. 저도 혼자 살아봐서 알아요. 처음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칠 때가 많거든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요. 그 말이 제 방어를 조금 무너뜨렸습니다. 용식이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혼자 산다는 거, 힘들다는 거, 외롭다는 거요. 저는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뜨거웠어요. 혀끝이 살짝 떼는 느낌이었죠. 용식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명자 씨 보면 제가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맞아요 정도만 하고 싶었는데 그 말도 안 나왔죠.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용식이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지갑을 꺼내려고 하는데 손을 저으면서 괜찮아요 했어요. 제가 먼저 제안했잖아요.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를 켜지 않았고 창밖 풍경만 지나갔어요.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을 때 용식이 말했습니다. 명자 씨, 차는 제가 계속 태워드릴게요. 대신 봉사 끝나면 꼭 연락만 주세요. 그게 규칙이 됐습니다. 아니, 이미 규칙이었는데 그날 다시 확인된 거였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용식이 차에서 내려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타고 현관 앞까지 따라왔죠. 내일도 연락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창문 쪽으로 가서 밖을 봤어요. 용식의 차가 천천히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달력을 봤어요. 빨간 동그라미가 일주일에 2번씩 찍혀 있었죠. 봉사 가는 날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동그라미가 용식을 만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한 달쯤 더 지났을 때였어요. 봉사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용식이 평소와 다른 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잠깐 드라이브하고 가요. 한강 쪽이었어요. 차를 세우고 용식이 말했습니다. 명자 씨,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그 말이 갑자기 나왔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는 거 힘드시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용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요하는 톤은 아니었어요. 그냥 제안하는 것처럼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 말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죠. 용식은 친절했고 나쁜 사람 같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용식한테 전화했습니다. 좋아요. 같이 살아요.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주민센터에 갔어요.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죠. 용식이 옆에 앉아 있었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썼어요. 용식도 썼고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 소리가 났죠. 축하드립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어요. 이제 부부가 된 거였죠. 용식이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용식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이불, 세면도구였죠. 제가 방 하나 쓸게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용식은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옷장에 옷을 걸고 침대를 정리했어요.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이 집에 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낯설었어요. 누군가 옆방에 있다는 게요. 그런데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재혼 후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 2달은 평범했어요. 용식은 말이 적었고 저도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죠. 같은 집에서 자고 밥 먹고 TV 보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용식은 낮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왔어요. 뭐 하는지 묻지 않았죠. 일 보러 간다고만 했고 저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제 일상도 비슷했어요. 복지관 봉사는 계속 나갔고 장 보고 집안일하고 그렇게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어요. 제 이름으로 온 건데 통신사 로고가 찍혀 있었죠. 집에 올라와서 뜯어봤습니다. 휴대폰 요금 고지서였어요. 13만 원이었죠. 이상했습니다. 제 휴대폰 요금은 늘 3만 원 정도였거든요. 13만 원이 나올 리가 없었어요. 고지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전화번호가 제 번호가 아니었어요. 다른 번호였죠. 제 명의로 개통된 다른 번호였습니다. 저는 통신사에 전화했어요. 상담원이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2달 전에 개통되셨네요. 제가 개통 안 했는데요. 서류에 사인이 있으세요. 본인 확인도 됐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용식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용식이 고지서를 보더니 말했어요. 아, 그거요. 제가 명자 씨 명의로 하나 개통했어요. 제 신용이 안 좋아서요. 왜 미리 안 물어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할 때요. 저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용식이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요. 이틀 뒤였습니다. 또 우편물이 왔어요. 이번엔 카드사였죠. 카드 발급 안내문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카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카드사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신청 안 했는데요. 신청서에 사인 있으세요? 한 달 전에 발급됐습니다. 한도가 얼마예요? 500만 원입니다. 전화를 끊고 용식을 찾았습니다. 카드도 만들었어요? 네, 급할 때 쓰려고요. 명자 씨 신용으로요. 제가 허락했어요? 명자 씨, 우리 부부잖아요. 같이 쓰는 거예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같이 쓰는 건데 왜 제 명의로만 만드는지요. 사흘 뒤였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대출 신청하신 거 서류 보완 필요하세요. 대출이요? 저 신청 안 했는데요.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신청 들어왔는데요. 2천만 원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에 앉아서 확인했어요. 제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류에 제 이름이 타자로 쳐져 있었고 전자 사인도 돼 있었죠.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전자 사인이 있으시면 본인이 하신 거예요. 제 핸드폰으로 인증한 거예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다른 번호로 인증됐네요. 고객님 명의 번호인데요. 제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용식이 만든 그 번호요. 대출은 아직 실행 안 됐다고 했어요.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즉시 신청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집 서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서류 파일을 열었어요. 등기부등본, 재산세 고지서, 관리비 영수증이 들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가 없었습니다. 등기권리증이요. 저는 집안을 다 뒤졌습니다. 옷장, 책상, 부엌 서랍까지요. 없었어요. 용식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 있었습니다. 제 집 등기권리증이 용식 서랍에 있었던 거예요. 서류 옆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용식 글씨였죠. 법무사, 전화 명의 이전 상담.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용식이 제 집까지 손 떼려고 한다는 걸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식탁에 앉아서 서류를 봤죠.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식이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를 놓고 용식을 봤어요. 용식이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명자 씨, 이게 뭐예요? 설명할게요. 휴대폰, 카드, 대출 신청, 그리고 이제 집이요? 용식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석 달 동안 제 명의로 뭘 얼마나 만든 거예요? 명자 씨, 제 사정이 어려워서요. 당분간만. 당분간이 언제까지예요? 제 집까지 가져가려고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이 메모는 뭐예요? 명예 이전 상담이요? 용식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명의만 같이 올리려고 했어요. 공동 명의로요. 왜요? 그래야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담보로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거였어요. 나가세요. 명자 씨, 지금 당장 나가세요. 용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안 나가실 거면 제가 경찰 부를게요. 그 말에 용식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현관 쪽으로 왔어요. 생각 좀 하세요. 우리 부부잖아요. 나가세요. 용식은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철컥하고 문이 닫혔죠. 저는 문을 잠갔습니다. 체인까지 걸었어요.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석 달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용식이 제 명의로 뭘 하고 있는지요. 휴대폰, 카드, 대출 신청, 그리고 집까지요. 제 이름이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식이 먼저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집 앞 모든 서류를 모았습니다. 등기권리증, 통장, 카드, 신분증까지요. 가방에 넣어서 잠갔어요. 용식이 다시 들어올까 봐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용식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명자 씨 얘기해요. 오해예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법률상담 전화였습니다. 법률상담 전화를 끊고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상담사가 알려준 것들이요. 명예 도용 피해 신고 방법, 필요한 서류, 경찰서 가는 절차, 그런 것들을 적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안 써졌죠. 그날 밤 용식은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잤는지 몰라요. 저는 혼자 거실 불을 켜두고 앉아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났어요. 열쇠 소리, 문 여는 소리가 들렸죠. 용식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서 용식을 봤어요. 어디서 주무셨어요? 찜질방이요. 용식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명자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요. 나가세요. 제 짐이라도 챙겨야죠. 저는 용식 방을 가리켰습니다. 챙기세요. 용식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서서 지켜봤죠. 용식이 뭘 더 가져가는지 확인하려고요. 용식이 캐리어를 꺼내서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열고 짐을 쌌어요. 그러다가 책상 쪽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죠. 저는 빨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서랍 열지 마세요. 제 물건이에요. 그 안에 제 서류도 있어요. 용식은 손을 멈췄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제 이미 다 가져갔어요. 명자 씨가요. 맞았습니다. 저는 어제 등기권리증을 가져갔었죠. 그런데 혹시 또 뭐가 있을까봐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제가 확인할게요. 저는 용식을 밀치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용식 물건만 있었어요. 볼펜, 수첩, 영수증 몇 장이요. 그런데 수첩을 보니까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그건 제 거예요. 잠깐만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용식 글씨로 메모가 빼곡했어요. 박명자, 63세, 아파트 자가, 국민연금 월 70만 원, 복지관 봉사, 화목, 픽업 가능, 혼자 오래 살음, 자녀 없음, 외로움 많음. 제 정보가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요. 이게 뭐예요? 용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더 많은 메모가 있었죠. 일주일 차 실내 쌓기, 친절하게. 한 달 차 개인톡 전환, 규칙 만들기. 2달 차 재혼 제한. 3달 차명의 활용 시작. 그게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짜여진 계획이요. 저는 수첩을 용식한테 던졌습니다. 저한테 처음부터 이러려고 접근한 거예요? 용식은 수첩을 주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수첩을 들고 한참 있었어요. 제가 어려웠어요. 신용불량이고 갈 데도 없고요. 그래서 저를 이용한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명자 씨랑 살면서 됐어요. 그만하세요.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용식은 짐을 계속 쌌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명자 씨,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죠. 제가 만든 카드, 휴대폰 다 정리할게요. 어떻게요? 돈 있어요? 천천히 갚을게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 말에 용식이 멈췄습니다. 명자 씨,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다 정리할게요. 믿을 수 없어요. 제발이요. 신고하면 저 전과자 돼요. 이미 전과 있는 거 아니에요? 용식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용식을 똑바로 봤죠. 있죠? 전가요. 용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기죠? 또 끄덕였습니다. 몇 번이나요? 2번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긴 게 아니라 허망해서요. 저는 3번째 피해자였던 거예요. 나가세요. 지금 당장요. 용식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명자 씨,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용식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문을 잠그고 체인을 걸고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할 일이 있었거든요.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용식방, 서랍, 책상, 모든 걸 찍었어요. 증거로 남기려고요. 그리고 은행 고지서, 카드 안내문, 휴대폰 청구서도 다 모았습니다. 파일에 정리했죠. 다음 날 아침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가서 직원한테 말했어요. 명예 도용 피해 신고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2층 수사과로요. 형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혼한 남편이 제 명의로 휴대폰, 카드 만들고 대출 신청했어요. 집 명의도 손 떼려고 했고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요? 네, 몰래요. 그럼 사기죠. 신고 접수할게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피해 내용, 피해 금액, 가해자 인적사항을 다 적었어요. 남편분 연락처 아세요? 휴대폰 번호는 아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알겠습니다. 일단 접수하고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 햇살이 밝았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어요. 용식이 없으니까요. 거실을 봤습니다. 소파, 식탁, TV 다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죠. 공기가 가벼웠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통이 그대로 있었죠. 제가 정리한 대로요.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걷고 아이들이 뛰어다녔죠. 저는 아직 여기 있었습니다. 제 집에요. 용식이 가져가려고 했던, 하지만 제가 지킨 집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명자 씨요? 용식 목소리였습니다.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경찰 신고 취소해 주세요. 안 돼요. 제발이요. 제가 다 정리할게요. 이미 늦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날 밤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오늘 날짜예요. 새로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경찰 신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피의자 연락이 안 됩니다. 핸드폰도 꺼져 있고요. 도망간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숲에 들어갔어요. 용식은 도망갔습니다. 제가 경찰 신고한 걸 알고 어디론가 사라진 거였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피해 금액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소송 준비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이요. 휴대폰 고지서가 3장이었어요. 총 40만 원이요. 카드 명세서를 받습니다. 용식이 쓴 금액이 230만 원이었어요. 대출은 신청만 하고 실행 안 됐으니까 피해는 없었죠. 계산했습니다. 총 270만 원이었어요.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명의를 허락 없이 쓴 게 문제였죠. 다음 날 법률구조공단에 갔습니다.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류도 다 확인했어요. 명예 도용이 명확하네요. 형사 처벌 가능하고 민사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의자가 재산이 있으면 가능한데 신용불량자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돈은 못 받는 건가요? 일단 판결은 받으세요. 나중에라도 추심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다행인 건 집은 지키셨다는 거예요. 명예 이전 전에 발견하셨잖아요. 네, 그건 다행이에요. 명예 도용된 휴대폰, 카드는 해지하셔야 해요. 지금 바로요. 상담을 마치고 통신사부터 갔습니다. 창구에 앉아서 말했어요. 명예 도용으로 개통된 번호 해지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경찰 신고 접수 중 있으세요? 네, 여기요. 서류를 제출하고 해지 신청했어요. 위약금은 누가 내나요? 일단 고객님 명의라서 고객님한테 청구돼요. 나중에 가해자한테 구상권 청구하셔야 해요. 위약금이 15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낼 수밖에 없었어요. 카드사도 갔습니다. 같은 과정이었어요. 명예 도용 신고, 카드 정지, 사용 금액 확인이요. 미납 금액 230만 원입니다. 연체 중이에요. 제가 쓴 게 아닌데요. 명의가 고객님이라서요. 일단 납부하시고 가해자한테 청구하셔야 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제가 다 내야 하는 거였어요. 분할 납부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5달 나눠내기로 했습니다. 은행도 갔습니다. 용식 명의로 만들어진 통장을 해지하러요. 본인 아니면 해지 안 돼요. 명예 도용이에요. 경찰 신고했어요. 서류를 보여줬죠. 직원이 확인하고 상급자를 불렀습니다. 통장은 동결 처리할게요. 해지는 본인 동에 필요해요. 가해자가 도망갔는데요. 그럼 법원 판결 나온 후에 처리 가능해요. 모든 게 복잡했습니다. 제 명의인데 제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들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위약금 15만 원, 카드빚 230만 원,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까지요. 총 3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았습니다. 용식 때문에 쓴 돈이요.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700만 원이 있었죠. 저축해둔 돈이었습니다. 노후 대비로요. 300만 원 쓰면 400만 원 남는 거였어요. 아프지만 어쩔 수 없었죠. 며칠 뒤 형사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피의자 찾았습니다. 부산에 있더라고요. 잡았어요? 네, 체포했어요. 조만간 송치될 거예요. 용식이 잡혔습니다. 부산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잡힌 거였어요. 언제 재판이에요? 한 달쯤 후에 시작될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첫 공판 날짜가 적혀 있었죠. 재판 당일 저는 법원에 갔습니다. 혼자요. 법정에 들어갔어요. 용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은 안 차고 있었지만 초췌해 보였어요. 용식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시선을 돌렸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재혼 후 피해자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면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명예 이전을 시도했습니다. 판사가 용식한테 물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용식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네, 인정합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 있습니까? 용식이 저를 봤습니다. 잠깐 침묵했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판은 여러 번 이어졌습니다. 증인신문, 증거조사, 최후 진술까지요. 마지막 재판 날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읽었어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합니다. 피해자에게 270만 원을 배상하라. 용식은 교도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였거든요. 하지만 정과는 남았죠.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용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자 씨,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용식을 봤죠. 돈은 천천히 갚을게요. 그냥 사세요. 명자 씨, 이제 제 이름은 제가 씁니다. 용식 씨가 아니고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죠. 상쾌했어요. 냉장고를 열어서 물을 마셨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달력을 봤어요. 오늘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날이요. 며칠 뒤 복지관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공지가 올라와 있었어요. 다음 주 목요일 봉사 가능하신 분? 저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명자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약을 먹고 봉사복을 꺼냈죠. 오랜만에 입는 옷이었습니다. 구겨져 있어서 다림질을 했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혼자요. 누가 태워주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타고 가는 거였죠.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로 들어가는데 봉사자들이 반겼어요. 명자 선생님,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에요. 집안일이 좀 있었어요. 다행이다. 오늘 같이 일해요. 급식실로 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봉사복을 입었어요. 형광등이 지직거렸죠. 식판을 쌓고 반찬통을 나르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익숙한 목소리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봉사가 끝나고 조끼를 벗었습니다. 뒤편 주차장을 봤어요. 용식차는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5분 거리요. 예전에는 멀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괜찮았어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선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실에 섰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들어왔죠. 이 집은 제 집이었습니다. 용식이 가져가려고 했지만 제가 지킨 집이요. 달력을 넘겼습니다. 다음 달 페이지를 봤어요. 빈 칸들이 있었죠. 빨간 펜을 들었습니다. 봉사 가는 날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이번엔 용식을 만나는 날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사연도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더 친절하게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 화면 왼쪽 재생 목록부터 눌러서 같은 흐름의 사연들을 이어서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추천 영상은 이 지옥이 시작된 첫 단추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지금 바로 하나만 눌러주시면 그대로 이어집니다.